1920년대 유럽에서는 영화의 본고장답게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무성영화의 명작들이 속속 탄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전함 포템킨이죠. 영화에서의 몽타주 기법에 혁신적 발전을 가져와 여전히 영화 학도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영화로 평가받는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킨은 1925년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920년대 영화의 중심지는 뭐니뭐니 해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무르나우 감독의 최초의 뱀파이어 영화인 노스페라투와 프리츠 랑 감독의 최초의 SF 대작 상업 영화인 메트로폴리스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작품들이 이 시기 독일에서 발표되었죠. 태페미와 관능미, 거기다가 보이시한 중성적인 매력까지 갖춘 영화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여배우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마를레네 디트르히가 배우 커리어를 시작한 것도 1920년대로서 그녀가 1930년에 제작된 푸른 천사를 통하여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1920년대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독일 영화계의 부흥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영화의 발상지인 프랑스도 마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20년대 프랑스는 예술영화 시대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아벨 강스 감독이 시적이며 서정적인 흔히 인상주의 영화들로 명명되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프랑스 영화의 미학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벨 강스 감독은 1927년에는 런닝타임이 5시간 30분에 달하는 대작 역사극인 나폴레옹을 발표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시기 프랑스 영화는 아방가르드 영화들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르네 클레르 감독의 위험한 순간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점 즈음 발생한 전위적 예술운동인 다다이즘의 대표적인 미술가인 프란시스 피카디아의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다다이즘 영화로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중 한 곡인 짐노페디 1번으로 유명한 에릭 사티가 음악을 맡기도 하였죠. 별들의 창가는 예술사진의 대표자인 만레이가 제작한 단편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1920년대 프렌치 아방가르드 영화들 사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1929년에 제작된 안달루시아의 개가 아닐까 싶네요. 전함 포템킨의 명성이 오데사의 계단 장면으로 완성되듯 안달루시아의 개는 영화의 거의 첫 장면에서 남자가 여주인공 시몬 마헤이의 눈동자를 면도칼로 그어버리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아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킨 하면 오데사의 계단씬을 떠올리듯 안달루시아의 개 하면 바로 이 장면이죠. 전함 포템킨이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1987년 영화 언터처블에서 노골적으로 패러디되며 후배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었듯 안달루시아의 개는 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후 영화들의 미장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연 배우 피에르 바트셰프와 시몬 마헤이유는 프랑스인이지만 안달루시아의 개의 감독과 연출 및 시나리오를 맡은 건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스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독과 연출은 테루엘 주의 인구 3,000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인 깔란다 출신의 루이스 부뉴엘이 맡았습니다.
부뉴엘과 함께 연출에 참여하며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인물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인물로서 한국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바로 그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안달루시아의 개는 영화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지만 20세기 전반의 미술사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지녔습니다. 영화라는 매체에서 초현실주의자인 달리의 예술세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1904년 스페인 카탈루냐의 피게레스 출신인 달리는 안토니오 가우디, 화가인 호안 미로와 함께 카탈루냐 최고의 예술 아웃풋으로서 가우디, 미로,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와 후안 그리스 등과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스페인 예술가로 평가받습니다. 가우디가 건축, 피카소와 그리스가 회화에서 큐비즘, 즉 입체파를 창시하고 대표하는 예술가들이면 달리는 호안 미로와 함께 초현실주의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는 미술가입니다.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발생한 미술사조 중 큐비즘과 더불어 현대미술 전반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졌던 미술 운동이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사실주의를 뜻하는 프랑스어의 헤갈리즘에 영어의 전치사 온에 해당하는 슈에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초현실주의는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예술운동입니다. 초현실주의는 시인이자 극작가인 앙드레 브루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술가들과 문필가들이 공동의 목표하에 모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예술운동의 목표와 과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건 당시에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미래주의는 필리포 마리네티가 미래주의 선언을 발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다다이즘은 휴고 발이 1916년 다다 선언을, 1918년에는 트리스탄 짜라가 또 다른 다다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초현실주의의 시작점에는 브루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래주의와 다다이즘은 예술 및 사회 전체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모색하여 미술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여 관련 미술품을 많이 배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초현실주의는 많은 미술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비교적 시각예술에 관심을 집중시켜 상당한 관련 작품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 결과 미래주의와 다다이즘은 미술 사조로서는 단명하였으며 이후 미술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초현실주의는 미술 사조로서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현대미술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유럽 지성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명저 꿈의 해석은 1900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인 프로이트는 독일어로 꿈의 해석을 썼기 때문에 독일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꿈의 해석은 1926년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어는 만국 공통어이자 지식인들의 언어였고 프랑스어권 국민들이 아닌 지성인들조차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꿈의 해석이 프랑스어로 처음 번역된 후에야 프로이트의 이론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넘어 유럽,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초현실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렸지만 폭넓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미술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에는 1926년 꿈의 해석이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욱 자세히 접하고 프로이트로부터 직접적으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인간의 의식 세계가 의식, 전의식과 무의식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식은 개인의 진정한 본능과 욕망이 존재하는 영역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꿈을 통하여 이 단계를 탐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꿈의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개인이 어떠한 정신 및 심리 상태이며 어떠한 억눌린 자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프로이트의 주장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초현실주의는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와 호안 미로는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초현실주의자이지만 이 둘의 작품은 상당히 다릅니다. 뉴욕시 현대미술관과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인 피게레스의 달리 테아트르 뮤지엄에서도 볼 수 있는 달리의 대표작인 기억의 영속에서는 황무지를 배경으로 축 늘어진 시계, 바짝 말라 비틀어진 올리브나무, 개미떼 등의 형상들이 보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초현실주의자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도 인물, 모자, 담배 파이프 등 구체적으로 그 정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상들이 등장합니다. 막스 에른스트의 그림에서도 코끼리로 보이는 존재를 비롯한 여러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출신의 초현실주의자인 주루지오 데 키리코의 작품들에서도 선원근법이 적용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들, 석고상, 인물들이 등장하여 그림의 전체 의미까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등장하는지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안 미로의 그림에서는 구체적인 형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상화인 미로의 그림은 같은 초현실주의자의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달리, 에른스트, 마그리트, 데 키리코의 그림보다는 오히려 바질리 칸딘스키의 그림들과 더 유사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직감하셨을 텐데 초현실주의는 구상회화 혹은 추상회화와 같은 회화의 양식을 기준으로 집결된 미술운동이 아닙니다. 초현실주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성을 예술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탐구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사조이지만 큐비즘이나 야수파 혹은 추상표현주의보다는 미래주의나 다다이즘에 더 가깝습니다. 달리, 에른스트, 마그리트, 데 키리코 등의 초현실주의를 구상적 초현실주의라고 한다면 호안 미로와 같은 초현실주의는 추상적 초현실주의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어떤 꿈에서는 정확하게 꿈에서 무엇이 등장했는지 기억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꿈을 꿨다는 것만 기억날 뿐 무엇이 등장했는지 도통 기억나지 않고 뿌옇게만 기억될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꿈의 그러한 특성에 따라 초현실주의 미술가라 하더라도 지향하는 바가 달랐던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현실주의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미술 운동 중 하나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큐비즘,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멀, 미니멀리즘 등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들이 속속 등장하였지만 초현실주의 관련 예술가 계보는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초현실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관계도 한몫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칼 막스의 주장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막스와 막스주의가 경제적 자유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초현실주의자들은 문명화와 인간의 진보라는 허울 아래 자본주의에 의하여 억눌렸던 정신과
상상력을 해방시키는데 목표를 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라는 키워드에 이끌렸던 앙드레 브루통은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1927년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였습니다. 비록 1933년 브루통은 프랑스 공산당으로부터 축출되었지만 브루통은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지지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공산당에 가입했고 공산당에서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반공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현실주의는 불온한 미술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공산당의 사상적 뿌리를 제공한 칼 막스나 사회주의의 시작을 알린 막스 베버의 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던 시절에 초현실주의는 한국에서 빨갱이들의 예술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닥쳐인 빨갱이 새끼야! 한국 현대미술이 추상표현주의나 미니멀리즘과 같은 미국의 미술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또 한국 정부가 주관한 미술 공모전에서 이러한 계열의 현대 미술가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미술이 공산주의와의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소련의 해체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가 일어난 1990년 이후가 되어서야 공산주의와 관련된 국가의 공식적 금지 조치가 해지되어 칼 막스와 막스 베버의 저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월북한 미술가들에 대한 언급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현실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역시 극복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오늘날에는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더니즘 미술가들이 되었죠. 살바도르 달리는 20대 때에는 공산당에 가입하기도 했었고 안달루시아의 개 제작에 참여하던 시기, 즉 초현실주의가 형성되던 시기에는 동료들과 함께 공산주의나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달리는 히틀러와 나치당을 지지하면서 극좌에서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정반대 진영에 있던 브루통은 달리를 비난하면서 그를 초현실주의에서 쫓아냅니다. 이후 달리는 자신은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초현실주의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요. 1930년대 후반부터 그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며 평생 동안 자신의 예술 작업에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예술을 위한 예술에 매진하였다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보자면 예술이 지닌 강력한 힘을 활용하여 사회를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그는 이러한 태도를 평생 동안 유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입니다. 이 작품은 달리가 거의 유일하게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은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며 초현실주의가 등장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벨기에 왕립미술관은 2024년 2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기획전 상상하라 국제 초현실주의 100년 전을 운영하였습니다. 세계 순회 전시인 이 기획전은 2024년 9월 4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는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에서 진행되었고 2025년 2월 4일부터 5월 11일 현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6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상하라 국제 초현실주의 100년전은 대서양을 건너 2025년 가을부터 2026년 봄까지 미국의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진행된 후 종료됩니다. 초현실주의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 순회 전시의 개최 장소가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독일인 건 납득이 가는데요.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고국이 이들 지역이기 때문이죠. Et l'exposition événement à voir à Bruxelles, avant Paris, jusqu'au 21 juillet au musée Wellington Louvain, Belgique.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그 중에서도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가 포함된 게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요. 초현실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초현실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상상하라 국제 초현실주의 100년의 마지막 개최 장소가 된 데에는 이 전시에는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작인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17만 점의 회화, 조각, 공예, 섬유 및 장식미술 및 관련 자료들을 소장한 미국 최고의 공공미술관입니다.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은 빈센트 판 고흐의 해바라기, 폴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마르셀 듀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와 더불어 미술관의 대표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미술관이 소장한 달리의 회화 작품은 단 2점이며 초현실주의 컬렉션이 유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현실주의 탄생 100주년 기념 순회 전시의 개최 장소로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선정되었으며 전시에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소장하는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이 포함되었다는 건 이 작품이 초현실주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살바도르 달리와 그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는 걸 뜻하고요. 살바도르 달리는 1935년부터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에 관한 다양한 스케치 작업들에 들어갔고 193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삶은 살구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어의 살구라는 단어가 강낭콩으로 잘못 알려져서 지금과 같은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구든 강낭콩이든 기괴한 제목인 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목만큼이나 그림 자체도 기괴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였지만 도무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괴물, 달리 표현하면 크리처가 등장합니다. 이 크리처의 몸은 마치 두루마기 종이처럼 뻥 뚫려 있고 뒤로는 풍경이 보입니다. 그림의 뒤로는 지평선과 맞닿은 산이 솟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보이는 산에서부터 점점 시선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면 황량하기 그지없는 메마른 땅이 보이네요. 이 말라비틀어진 땅 위로 그림의 가운데에는 강낭콩 한 줌이 흩어져 있습니다. 몇몇의 강낭콩은 창백한 아이보리색의 흐물흐물한 질감의 실리콘 덩어리 위에 놓여 있는데 이 실리콘 같은 덩어리에서는 사람의 손이나 발과 같은 형상들이 솟아 나와 있습니다. 이 형상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순환 형태를 보입니다. 형상의 왼쪽에는 발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오른쪽의 발은 건조한 땅을 지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발은 실리콘 덩어리 위에 올려 있습니다. 실리콘 덩어리 위에는 길게 축 늘어진 혀가 놓여 있고요. 실리콘의 오른쪽에는 손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투박한 2개의 손 중 하나는 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가지치기 하듯 솟구쳐 오른 팔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이 기괴한 팔이 꽉 잡고 있는 것은 여인의 젖가슴으로 보이는데요. 인간의 형상을 하는 크리처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바로 이 실리콘 덩어리에서 나온 우락부락한 손이 자신의 젖가슴을 꽉 잡고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주인공이 다른 존재인지 자기 자신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처의 바디를 쫓아가다 보면 손에 의하여 꽉 움켜진 손의 반대쪽에는 무릎이나 팔꿈치를 기점으로 꺾여져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발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 크리처는 자신의 젖가슴을 세게 쥐고 있는 손이 튀어나온 그 실리콘 덩어리 위에 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주체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크리처는 강력한 소나기 힘을 지닌 존재가
자신의 신체를 쥐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마치 둘둘 말려 올라가 보이는 듯한 종이 두루마기처럼 보이는 신체는 크리처의 신체가 찢겨져 나간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건 크리처 자신일 수도 있으며 크리처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과하게 움켜쥐고 있는 무지막지한 존재의 악력일 수도 있지만 신체가 찢겨 나가서 그에 따라 괴로워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 그림의 분위기는 대단히 불길하며 분열에 대한 시각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은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이라는 제목보다는 내전의 예감이라는 부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전은 스페인 내전을 지칭합니다. 그림은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기 6개월 전쯤에 완성되었습니다. 부제는 그림이 완성된 후 추가되어 달리가 자신을 선지자로 포장하려는 의도도 없잖아 있지만 그림 자체가 스페인 내전을 암시하고도 남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제2공화국 후반기인 1936년 7월 17일 발발하여 1939년 4월 1일 종식되었고 1939년 7월 15일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군부 독재 정부에 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안토니 비버에 의하면 스페인 내전은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서로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 지지층들 간의 극단적인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좌우 대립뿐만 아니라 중앙집권 대 지방정부 독립,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간의 갈등의 두 가지 대립이 더해져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고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이미 스페인 내전에서도 드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기도 하였습니다. 내전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도 불분명합니다. 우익 성향의 지주들이 자기 파괴적인 이기심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스페인에서도 소련과 같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협의 위기를 느낀 중간계급이 그 후 파시즘 쪽으로 기울어진 게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몰라 장군의 지시를 받아 우파의 국민진영이 스페인 전역 및 스페인형 모로코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6년 2월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 군사 쿠데타의 직접적 도화선이지만 이미 1931년 좌파가 중심이 된 공화정 체제가 성립되며 좌파와 우파의 대립과 상대에 대한 혐오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더 악랄하게 보복하겠다는 말들이 오가면서 이미 내전의 씨앗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루이스 부뉴엘과 함께 안달루시아의 개를 제작하면서 파리에 정착하였고 프랑스 초연수주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렇게 스페인 제2공화국이 성립되기 전부터 파리에 거주했던 달리는 스페인 내전 기간에도 계속 파리에서 살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 나치군이 1940년 파리를 점령하자 미국으로 이주하여 1948년까지 미국에 거주하였습니다. 내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스페인에서 살았으며 내전 발생 직후 파리로 이주한 호안 미로와 다르게 달리는 1930년대 동안 고조된 고국에서의 위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출신인 달리는 지인들과 연락하며 스페인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고 스페인에서 조만간 최악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부제목이 내전의 예감인 만큼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에서는 스페인 내전을 암시하는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윳빛 실리콘 덩어리에서 나온 손이 움켜쥐고 있는 건 인간의 얼굴을 한 크리처의 젖가슴입니다. 이를 토대로 크리처가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리 자신이 애초에 의도했던 제목이 삶은 살구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였던 것도 크리처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걸 뒷받침해줍니다. 프랑스어 아브리꼬는 살구를 뜻하지만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은어이기도 하기에 그림에서도 여성의 존재가 등장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달리 본인이 이 그림에 내전의 예감이라는 부제를 덧붙여 스페인 내전을 암시하려 했던 걸 상기하면
그림 속 크리처의 성별은 여성이어야 자신의 의도에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제2공화국 시기 스페인은 성인 여성을 국가의 상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100년 전 프랑스에서도 의인화된 여성을 국가의 상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며 왕실이 더 이상 프랑스라는 국가를 상징할 수 없게 되자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여성인 마리안느가 국가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수립된 공화정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4년 황제에 즉위하며 제1제정이 수립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1814년 4월 6일까지 지속된 제1제정 동안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마리안네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도 19세기 중반까지 프랑스는 공화정과 왕정을 오고 갔고 그때마다 공화국과 공화정을 지지하는 집단은 마리안느라는 여성 의인화를 국가의 상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리안느는 국가 전체를 상징했지만 특정 정치 체제인 공화정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스페인에서도 여성 의인화를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스페인 역시 프랑스처럼 왕정과 공화정을 넘나드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거든요. 스페인 보르본 왕조의 이사벨라 2세 여왕은 1868년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왕위를 뺏기고 1869년 스페인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습니다. 왕실이 사라지게 되니 당연히 국가를 상징하는 새로운 존재가 필요했고 프랑스에선 마리안느가 등장했듯 스페인에서는 이스파니아라는 여성 의인화가 나타납니다. 프랑스와 달리 스페인 제1공화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불과 4년 만인 1874년 왕랑파의 지원을 받아 이사벨라 2세 여왕의 장남이 알폰소 12세에 즉위하며 왕정이 복고됩니다. 알폰소 12세의 승하 후 장남인 알폰소 13세가 즉위하였지만 그 역시 조모 이사벨라 2세처럼 1931년 4월 14일 왕위에서 물러나며 왕정이 무너지고 스페인은 제2공화국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제1공화국처럼 제2공화국은 이번에도 이스파니아를 스페인과 공화국의 상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마리안느가 크게는 프랑스 국가를 상징하지만 좁게는 공화국과 공화정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처럼 스페인의 이스파니아 역시 스페인이라는 국가, 보다 좁은 의미로는 공화국과 공화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국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나시온과 스페인어 나시온을 비롯한 유럽어에서 국가는 모두 여성형 명사입니다. 심지어 단어에 성별을 부여하지 않는 한국 및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국가를 여성으로 상정하여 모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이라는 조국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부국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동양에서도 국가는 어머니, 즉 여성과 연결됩니다. 국가가 여성과 연결되는 인류 보편의 문화로 보았을 때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이 스페인 내전에 대한 시각적 예언으로서 이해되려면 크리처의 성별은 여성인 게 더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초현실주의는 논리성, 합리성, 설명 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림 속 크리처가 여성이어야만 이 그림이 스페인 내전을 예언하고 이를 다룬 작품으로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달리의 의도를 달리 이해하려는 시도일 수 있겠죠. 실제로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 내전의 예감은 꽤나 모순적입니다.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전에 포함될 정도로 초현실주의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며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작이지만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은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라며 다른 초현실주의자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치당 지지에 격분하여 앙드레 브루통이 달리를 초현실주의에서 제명했기 때문에 달리가 빈정상에서 자신은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1929년 파리로 본격 이주하기 전 스페인에서 활동할 때에도 프랑스 초현실주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며 초현실주의의 표현 전략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달리가 나치당을 지지하며 우경화됨에 따라 좌파의 부르통이 그를 프랑스 초현실주의자 집단에서 퇴출하며 달리는 공개적으로 초현실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한 거죠. 살바도르 달리는 스스로 자신이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라고 선언하였지만 그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인식되고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은 초현실주의 미술가 달리를 대표하는 회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초현실주의 자임을 스스로 부정한 인물의 주요 작품을 초현실주의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에서 만난다는 게 아이러니 아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순성은 달리의 개인적 행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을 통하여 스페인 내전을 다룬다고 하지만 그는 다른 스페인 미술가들과 달리 정치적 견해를 직접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1937년 4월 26일 국민파가 독일 나치군의 지원을 요청하여 좌파 세력권이었던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게르니카를 폭격했던 사건을 비판하는 대작 게르니카를 제작하며 공개적으로 프랑코 장군과 우파를 비판하였습니다. 호안 미로는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고 파리로 피난을 떠난 후에도 스페인 공화주의 정부와 협력하여 미술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카소와 미로가 좌파연합을 지지하고 우파에 반대했던 것과 달리 달리는 나치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전적으로 나치와 우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애매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비극에 대한 달리의 태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달리의 여동생 안나 마리아 달리는 공산당 군대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고 구금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동창이자 절친인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는 극우 파시스트 주의자들에게 잡혀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들이 각각 다른 진영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달리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으며 좌파와 우파 중 한쪽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1918년부터는 1917년 10월에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을 찬양하고 소련을 미화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에서 노동운동을 지지하던 입장은 192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고요. 그렇지만 1930년대 이탈리아에서 파쇼당이 독일에서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구우 정당들을 지지하였습니다. 극좌에서 극우로 노선을 바꾼 것에 대하여 미술사학자 로빈 아델 그릴리는 단지 달리가 정치적으로 변심한 게 아니라 강조합니다. 달리는 공산당이 부르주아의 도덕성과 결탁하여 부르주아 문화를 대변하고자 한다고 판단하였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초현실주의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자본주의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초현실주의와 달리 모두 무의식의 해방의 목적을 두었지만 달리는 초현실주의의 핵심인 자동기술법이 무의식에 대한 온전한 해방을 촉구하지 못하고 그저 현대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부추긴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프랑스 초현실주의와 공산당이 자신이 추구한 자본주의, 부르주아 문화로부터의 해방 및 정신의 해방에 전혀 공헌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달리는 그 가능성을 나치당에게서 보았고 그러한 이유로 나치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그릴리의 주장입니다. 단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집단이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세상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파와 우파를 비교하여 지지 대상을 바꾼 겁니다. 물론 잘 알다시피 독일의 나치당과 이탈리아의 파시오당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전쟁을 발생시켜 좌익도 우익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지만요. 달리는 좌파와 우파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스페인 내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인 1936년 초에 완성된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 내전의 예감에서 스페인 공화주의자들의 좌파나 국민진영의 우파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스페인 공화국을 상징하는 여성 크리처, 즉 이스파니아의 신체가 고문을 당하고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처와 크리처를 괴롭히는 존재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기에 따라 그림에게 고통을 주고 몸을 찢는 게 크리처가 아닌 다른 존재일 수도 있으며 크리처 자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달리는 크리처가 실리콘으로 된 덩어리에서 퍼져나온 팔이나 명확하게 신체 부분들을 구분하기 어렵게 크리처의 형상을 표현해냈죠. 크리처를 그저 공화정과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좁은 의미의 이스파니아로 해석하면 크리처를 파멸로 이끄는 존재는 크리처와 구분되는 존재, 즉 현실에서는 공화정과 공화주의를 반대하는 국민 진영의 우파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는 여성 크리처를 스페인이라는 통합된 국가를 상징하는 이스파니아로 보고 이 실리콘 덩어리를 하나의 크리처 전체로 보면 크리처를 고통과 파멸로 이끄는 주체는 크리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구분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스페인은 여전히 정치적 중심지인 카스티아를 비롯한 국가의 중앙지대와 카탈루냐 및 바르셀로나, 바스크 지역 등 서로 상이한 민족, 언어, 문화, 정체성 등을 지닌 다문화 국가입니다. 100년 전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좌우에 정치 이데올로기가 더해져서 집단 간의 이질성이 더욱 심화된 거죠. 국가를 구성하는 이들 구성원들의 이질성을 강조하면 적은 외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보자면 적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겁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전은 전쟁이 아니라 병이다. 적이 내 안에 있고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자신과 싸운다. 실리콘 덩어리에서 파생되어 형성된 하나의 크리처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견이 없이 하나의 크리처로 보기에도 애매한 게 100년 전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2017년 카탈루니아가 독립을 추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현실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인 스페인. 그렇기 때문에 달리의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 속 고통받고 몸이 찢어지는 크리처를 괴롭히는 건 크리처 자신이 아닌 듯한 크리처 자신입니다. 달리는 스페인의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정교하게 포착해낸 것입니다. 달리는 자신의 자서전 살바도르 달리의 은밀한 삶에서 나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다 라고 밝힌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 번역된 겁니다. 영어로는 I am political disinterested. 라고 하였지만 disinterested는 무관심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해관계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면 젊은 시절 좌파 정당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지지하는 데 적극 참여하지도 반대로 우파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좌파냐, 우파냐의 노선 대립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 그의 삶을 고려할 때 그가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입장으로서 I am political disinterested. 라고 밝힌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욱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내전을 예감한 걸로 알려진 그의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 역시 스페인을 이러한 비극으로 몰아간 책임을 물으며 어느 한쪽을 비판하거나 다른 쪽을 지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크리처를 제시하며 생텍쥐페리의 발언에 동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제2공화국은 짧은 역사 동안 총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제1대 대통령은 리세토 알칼라 사모라였습니다. 공화정부의 출범은 우파들에게 스페인에서도 소련처럼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사모라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제2대 대통령에는 사모라 행정부의 총리 출신인 마뉴엘 아사냐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역시 의회와 지역 대표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모라 대통령은 중도 좌파 성향이었지만 아사냐 대통령은
진보 좌파였습니다. 보다 급진적인 인물이 행정부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파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파가 민감해질수록 좌파의 태도도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보다 중도적인 성향의 좌파 인사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내전이 발생했을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물리적 충돌이나 내전은 스펙트럼상 중간에서 멀어져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며 양극화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발생한 전 세계 내전에 대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내전의 발생 원인을 밝혀낸 바바라 월터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그저 정치적 견해가 극단화되는 것만으로 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파벌화가 내전의 발생 가능성을 대단히 높여주는 요소라고 분석합니다. 대립적인 두 진영 중 어느 한쪽에 더 끌린다고 파벌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상대에게 비난을 쏟아내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혹은 적대 세력을 억압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파벌이 형성됩니다. 파벌화 과정에 사회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바바라 월터에 따르면 극단주의자들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하는 주된 동기 중 하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립적인 집단들 중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지속되는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친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부추겨 자신들의 파벌을 키우려는 의도입니다. 월터 박사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내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본능적으로 내전의 이러한 성격을 직감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이 한참일 때에도 자신의 여동생이 좌파에게 공격을 당하고 절친인 시인 로르카가 우파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때에도 그는 두 진영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이 파벌 싸움에 동참하는 게 스페인의 분열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전이 더 오래, 더 참혹하게 지속되는데 기름을 붓는 것이라 생각한 건 아닐까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 모두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우파적이냐, 좌파적이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은 중도 혹은 중간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상 중간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 혹은 중도 우파, 중도 좌파를 통칭하여 중위 투표자라고도 합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가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양극단이 아닌 중간으로 수렴하고 사회 내 유권자들의 전체 수 역시 중간에 수렴, 즉 정규분포를 띱니다.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중위 투표자를 구성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하면 이론상으로 좌파와 우파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상반되며 그들의 정책도 확연히 달라야 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서로 유사한 정책 방향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수렴하는 건 중위 투표자로 정의되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 때문입니다. 투표권을 지닌 많은 수의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실제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정치 시장에서 정치가나 정당이 승리하려면 자신들이 유권자라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표를 획득하여 구매되어져야 합니다. 시장에서 매력적인 정당, 매력적인 정치가로 인정받으려면 수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치 스펙트럼상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즉 중위 투표자들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좌파와 우파의 정당과 정치가 모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대신 중간에 수렴해서 정치 시장에서 이득을 보아야 합니다.
우파와 좌파가 극단적 주장을 하면서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는 데에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중간에 있는 중위 투표자들 덕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일부에 동참하며 그들이 바라는 파벌화의 꿰매 속아 넘어가지 않고 중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저는 국민학생이었던 잼민이 시절 집에 있던 백과사전을 통해서 달리의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 내전의 예감을 처음 보았습니다. 백과사전 중 세계명화 백선 이런 제목의 권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그림들이 있었는지 나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였고요. 그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하여 몸이 찢겨지고 고통에 찬 얼굴이 등장하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내전 어쩌고 라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시간이 한참 지나 성인이 되었어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충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8, 9살 잼민이에게도 잊지 못할 충격을 준 그림이었는데 그림이 완성되었던 1930년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충격적으로 보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달리가 이처럼 충격적인 시각적 전략을 사용한 전략은 뭘까요? 그가 단지 사람들을 놀래키려는 괴짜였기 때문일까요? 그에게 괴짜 기질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달리는 현실 세계의 모순, 현실이 더 비현실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충격적인 시각적 표현을 극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스페인 내전이 최초의 내전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다양한 민족, 문화, 언어, 정체성을 지닌 스페인은 16세기 중반에도 꼬문 네로스 반란 등 지속적으로 내부 반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내전은 인류의 내전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잔인한 내전 중 하나로 기억되며 내전이 외전보다 더 치열하고 무자비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그러한 오명을 얻게 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달리의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 내전의 예감은 당시의 어떠한 그림들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스페인과 같이 20세기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은 내전이지만 전세계 자유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진영이 가담한 국제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인 내전과는 다른 건 스페인은 내전을 겪었음에도 결국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였지만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을 완전히 별도의 국가로 갈라졌고 휴전 상태인 이 전쟁은 다시 시작되면 이제 내전이 아닌 외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달리의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이 더욱 특별하게 보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림에 관한 호기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